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착하게만 살면 뺏기고 밀린 끝에 이름 석자도 지워진다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썰밤의 청취자 여러분. 늘 팬의 입장에서 재밌게 사연을 들어온 한 여자입니다. 오늘에서야 저도 숨이 턱 막히고 허무가 가슴을 꿰뚫을 만한 사연의 글을 쓰게 되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성격은 부모님의 영향 탓인지 늘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무조건 이해하려는 면이 강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누군가 저 때문에 화가 나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정하는 자세를 갖췄어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냥 군말하지 않고 참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앞자리의 친구가 교과서를 잃어버렸다고 울상이었는데 막상 그 과목 시간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책을 찾았구나 생각하고 제 가방을 뒤적거리며 교과서를 찾는데 저의 책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앞자리 친구의 교과서를 봤는데 분명히 저의 책이더라고요. 정은아, 수학책 그거 내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김희영, 이거 내 책이야. 옆반 친구한테 빌려줬던 걸 깜빡한 거거든? 슬쩍 봤는데도 책의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매직으로 지운 게 티났는데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 네 책이었구나. 미안, 내가 착각했어. 기분 나쁘니까 말 걸지 마. 알겠어. 이렇게 바보 같을 정도로 타인에게 확실하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과서는 중고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괜히 친구와 싸우고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하나만 참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를 이용하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칭찬인진 모르겠지만 바보처럼 착한 게 부럽다며 추켜 세워주는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비단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저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복도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며 착해서 좋다, 순수해서 좋다, 널 보고 많이 배운다 등등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잘 살고 있는 거라 생각했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전문대학을 택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취업률이 높다는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의류회사에 연결이 되어 마케팅 업무를 맡아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자신들 탓 같다면서 공부를 더 시켜주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하고 무난하게 학교도 잘 다녔고 취직까지 했으니 부모님께 조금도 서운한 게 없었어요.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는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셔서 7년 뒤엔 만족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받는 만큼의 월급이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저의 연애 사업은 잘 되긴 했지만 3번의 이별을 했답니다. 4번째 남자를 만날 때는 이전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회사 사람이 소개를 해준 4번째 남자는 저와 비슷한 가정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전 남자를 만났을 때 집안 차이나 직업 차이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벽 같은 게 느껴져서 미래를 함께 그릴 남자는 비슷한 사람으로 만났어요. 성격도 무난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애프터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두어 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데이트를 하면 돈을 좀 아끼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기야, 이것도 내가 사? 희영아, 내가 지갑을 놓고 와서.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결제되는데 계좌이체를 해줘도 되고. 미안, 내가 준비성이 없어서. 계좌이체로 내가 살게. 저는 얼른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히 장난친 거니까 웃고 넘어가. 장난이었어? 아이, 놀랐잖아, 희영아. 내가 짠돌이긴 해도 너한텐 돈 아낄 생각 없어. 진짜야.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도 자주 지갑을 놓고 나왔고 은근슬쩍 계산서를 저에게 넘겨주기도 했답니다. 원래 돈을 과하게 아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해했고 미래를 함께하자고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니 나중에 돈 아껴서 잘 살겠지 생각했네요. 저희는 2년간 큰 탈 없이 연애를 이어왔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리면 결혼 후에도 남들처럼 잘 살 수 있겠지, 큰 싸움 없이 평온하게 살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남들처럼 남편이 마련했고 제가 혼수를 채웠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애써 대출을 받지 않고 저희 둘의 힘으로 하고 싶어 작은 빌라에 12평 정도 되는 방을 구했답니다. 집이 작은데 괜찮겠어?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로 갈 걸 그랬나? 이 정도면 호텔이 따로 없는데 무슨 말이야. 여보, 난 당신이랑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에서 사는진 중요하지 않아. 아우, 우리 섹시가 말도 참 예쁘게 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아참, 장인어른 건강은 어떠셔? 당뇨 합병증이랬지? 사실 아빠의 건강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루빨리 제가 시집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픈 아빠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친정에 자주 찾아갔는데 아빠는 점점 더 건강을 잃고 총명한 눈빛이 약해지는 게 보였어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아빠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신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엄마와 저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가 걱정되어 친정에 매주 찾아갔는데 남편이 너무 자주 뵙는 게 아니냐며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뭐 좀 섭섭하긴 했지만 그이가 하는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줬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혼자가 됐다고 하늘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 장모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고생하시면서 사셨어.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해. 누군간 세상을 떠나고 누군간 남겨지는 거라고.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 때문에 괜히 힘들었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과하다는 거야. 가끔 찾아뵙는 것도 충분히 도움 될 테니까 장모님 자유롭게 지내게 해드리자고. 혹시 또 모르잖아.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도... 이 말은 오해하지 마. 장모님도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알아. 자기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 알겠어. 엄마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자.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서 친정엄마의 집은 남편과 가끔 가거나 혼자 말도 없이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하던 식당 종업원 일을 계속하셨어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드실 텐데 쉬지 않고 일만 하시더라고요. 엄마, 매일 그렇게 일만 해서 개인 자유시간도 없겠다. 내가 이 나이에 자유시간 가져서 뭐하냐? 일탈이라도 하라는 거야? 어디 가서 남자라도 만날까?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됐어. 엄만 결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나이 먹고 괜히 남자한테 빠지고 새살림 차리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 엄마는 희영이 너만 보고 살 거다.
제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제 앞에서 항상 밝게 웃으며 자신은 힘들지 않다, 인생은 살만하다, 우리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싶다 등등 긍정적이고 저를 위한 말씀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의 유산을 탐내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드리면 해드려야지 어떻게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을 받겠습니까? 한편 남편은 결혼 6개월이 지나도 통장을 오픈하거나 저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이에게 불편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돈을 빨리 모아야 하잖아. 나중에 이사도 가고 아이를 낳으려면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관리를 하면 어떨까? 전에도 말했었는데 당신이 좀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했었잖아. 아, 경제권을 달라고? 여보, 우리 그냥 각자 관리하자.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당신은 그걸로 살림하면 되잖아. 생활비? 아니, 그거 너무 적은데. 우리 집 식비나 살림살이는 거의 다 내가 돈을 내고 있어. 자기야, 치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경제권 합했으면 좋겠어. 저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말했는데 듣는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숨소리를 쌕쌕 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당신 웃긴다. 생활비는 반반 내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혼수값 얼마 들지도 않았잖아. 어? 아니, 그건 집 평수에 맞게 준비하느라 그런 건데. 그리고 당신도 괜히 비싼 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자기야,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근데 우리 대화가 다른 곳으로 새는 것 같아. 경제권이랑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자.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통장을 내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 난 싫다니까. 내가 번 돈을 당신이 관리하는 게 싫어.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통장 맡길 수 있어? 당신한테? 그거 봐. 당신도 바로 대답 못하네.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남편의 말에 또 반박하면 화를 낼 것 같아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괜히 오버한 것 같네. 통장 관리는 각자 하자. 대신 매달 얼마나 모았는지 오픈하고 그러자. 우리 이세도 생각해야 하잖아. 알았어. 그럼 통장은 각자, 생활비는 반반. 오케이, 됐지? 그럼 생활비는 꼭 절반 줘야 해? 그이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다음 달에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서 또 제가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또 이야기를 꺼내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할까봐 그냥 부족한 생활비는 제가 채웠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는 보통의 시어머니들처럼 잘해주시고 다정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 친구 말자 알지? 니들 결혼식 때 온 내 친구 말이야. 걔 며느리가 올해 세계 일주를 시켜준다고 해서 한국에서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 세상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 나더러 언제쯤 세계 일주 하는 거냐고 묻던데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어머님, 그 세계 일주는 돈이 아주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제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나중에 동남아 여행 보내드릴게요. 뭐? 동남아? 내 친구는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난 고작 후진국이나 보내주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동남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풍경도 좋고 먹거리도 엄청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동남아 이상으로는 힘들다는 거냐? 에휴, 기대를 한 내가 바보 칠 뿐이지. 야, 됐으니까 이번 달부터 용돈이나 붙여라. 네? 용돈이요? 이이가 보내드리고 있지 않나요? 내 아들이 주는 거는 그거고 네가 따로 달란 말이야. 왜? 그것도 아깝냐? 형편상 시어머니께 용돈까지 드리는 건 무리였지만 실망을 크게 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약해져 용돈을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께도 용돈을 보내드리고 친정엄마께도 드렸어요. 엄마께는 제대로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똑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영아, 나한테 보낸 돈 뭐니? 엄마 용돈이야. 앞으로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 뭐하러? 엄마도 돈 버는데 용돈을 왜 주니?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만 드릴 순 없어서.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용돈 달래?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엄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요. 난 네가 준 돈 못 쓴다. 아까워서 어떻게 쓰겠니? 정 용돈을 보내주고 싶으면 보내. 엄마가 적금을 들어서 돌려줄게. 친정엄마는 역시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마음 편히 쓰라고 해도 대답만 알겠다고 하고 절대로 쓰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만 잘할 뿐 친정엄마한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한데 괜히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이니 혼자 속으로만 속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저를 다른 집 아내들과 비교를 하면서 깎아내리더라고요. 여보, 내 친구는 이번에 개인 사업한데 처가에서 사업 자금을 3억이나 줬다고 하더라. 정말? 그 친구한테 축하해줘야겠네. 당신 눈치가 없는 거야? 난 장모님한테 언제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나? 엄마한테? 여보,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서민이야. 어떻게 사업자금을 줄 수 있겠어? 그래도 과거에 모아둔 돈이나 숨겨둔 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장인어른 보험금이라도 있지 않나? 그런 돈 없어. 아빠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 치르는 데 쓰이고 납골당 안치 비용으로 들어갔어. 정말 하나도 가진 게 없다는 거야? 당신 맨날 밝아서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심하다. 남편의 형편도 저와 다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기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곤란하고 민망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났고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가 나왔다고 시어머니께 명품 옷을 선물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준 코트가 날개네, 날개. 이거 입고 동창들 만나면 다들 기가 죽겠구만. 역시 아들밖에 없다. 엄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해. 용돈 잘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시댁에 와서 살림도 하고 장도 봐드리고 그러잖아. 그런 건 기본 옵션이고. 당신은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 그렇게 듣고도 뭐 느끼는 거 없어? 여보,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는 건 그만해주면 안 될까? 미안한데 나도 기분이 상해서. 제가 참다 그렇게 좋게 말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바로 눈을 크게 뜨고 쏘아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시모자는 저를 편하다 못해 바보인 줄 알고 엄청 만만하게 깔보며 말했는데 그날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넌 뭘 잘했다고 내 아들 말에 토를 다니? 그깟 용돈 좀 준다고 헛했다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리 당당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도 이이도 저랑 친정엄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이는 저희 엄마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이게 지금 눈을 세르르 뜨고 대드는 거야? 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 어머님, 지금은 21세기예요. 요즘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 말해야겠어요. 어머님, 저랑 친정엄마를 낮게 잡고 말씀하시는데 양가 집안이 비슷한 형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비슷한 형편끼리 만나면 이런 충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꾸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니 제가 좀 진땀이 납니다. 앞으로는 저도 남편처럼 저희 엄마한테만 용돈 붙여드릴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한테만 받으세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저의 마음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남편도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상했던 거라 욕을 실컷 먹었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매일같이 싸움을 걸었어요. 당신 많이 변했네? 착한 성격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아주 그냥 우리 엄마랑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더라? 여보, 난 그런 적 없어.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걸 요구하시고 나랑 친정엄마를 깔보고 막말을 자주 하니까 참다가 마음에 담아둔 말을 한 것뿐이야. 우리 친정 형편에 어떻게 당신 사업자금을 대주고 내가 얼마나 번다고 시어머니 세계 일주를 시켜드려. 그리고 명품도 그래. 당신이 사드린 건 뭐라 못하지만 우리 엄마한테도 작은 선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았던 모양이네. 당신은 원래 이렇게 뒤끝이 긴 여자였어? 여보, 당신은 원래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지금 시대를 잘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봐. 이젠 날 가르치려고 드네. 당신 보통이 아니었구나. 저도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격이 변할 수 있다더니 늘 당해도 참고 넘어가던 제가 할 말을 똑바로 하고 제 감정을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후 1년 동안 저와 남편은 셀프 효도를 하면서 지냈어요. 신혼집이나 시댁에 가면 늘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남편이 그러한 것처럼 시어머니께 좀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아 얼굴만 보면 잔소리를 하셨고 더불어 친정엄마 흉까지 보더군요. 반년이 더 지나고 친정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습니다. 친척 당숙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엄마한테도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당숙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좀 받았는데도 그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당숙이 소유한 집 중 한 채를 받았는데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평수도 넓고 집값이 내려앉을 일이 없는 재산이었죠. 희영아, 엄만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네가 박서방이랑 들어와서 살아라. 안 돼, 여긴 엄마 집이야. 이젠 엄마도 그만 일하고 이 집에서 편히 살아. 이전 집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내가 드리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참 착해. 희영이 너는 언제나 한결같구나. 그래, 엄마가 이 집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게. 나한테 안 주고 오래오래 여기서 사세요. 그러다 도시생활 질리면 시골에 전원주택으로 이사해도 좋고. 그렇게 엄마는 혼자 강남 아파트를 살게 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자는 바로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게 없냐고 쉼없이 떠들었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떨어진 유산이 강남 아파트야? 와, 제대로 땡 잡았네. 여보, 그럼 그 아파트 담보로 몇 억만 대출받아서 나 사업자금 대달라고 해라.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 정도 돈은 껌이잖아. 껌이라니. 당신 사업할 생각이면 스스로 벌어서 해. 엄마한테 괜히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참 치사하게 구네. 그 집 가격이 장난 아니니까 가족끼리 좀 나누면 안 되냐? 당신 요즘 엄청 이기적으로 변한 거 알아? 아니다. 당신 말고 장모님이랑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네. 당신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었는데 이어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얘 며느라, 네 엄마한테 집을 줄이고 내 집 좀 마련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평생 고생하셨고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우울하셨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니 저희 엄마께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말하는 것 봐라. 너 어른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처음엔 착한 줄 알고 예뻐했더니 보면 볼수록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니 엄마의 아파트에 대해선 그만해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될 줄은 과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절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몇 달 조용히 지냈는데 엄마한테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일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마음의 병이 커져서 그런 건지 엄마 몸에 암이 생겼답니다. 위에 큰 종양이 생겼는데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전 반드시 나으리라 믿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회사에 휴직서를 냈는데 아예 회사에서 발을 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답니다. 오래 일해온 회사라 절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니 묵묵히 받아들이고 친정엄마한테만 신경 쓰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딱 한 번 문병 오고는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에 하루하루 시들어 바람에도 휘청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 기운 좀 내. 이제 엄마도 그만 가봐야 할 땐가 보다. 편히 눈 감아서 네 아빠 옆에 가야 할 때 말이야. 엄마, 그런 말씀 말어. 아빠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그런 슬픔을 안겨주려고 해.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힘내. 우리 딸이랑 좋은 시간 더 보내고 싶긴 한데 이 엄마 간병하는 널 보면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맞는 거지. 딸이 엄마를 위해 간병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눈치를 봐. 이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엄마만 건강해진다면 평생 이러고 살 수도 있다고. 아휴, 희영아.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래? 좀 독해지고 모질게도 지내봐. 엄마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 많이 독해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아무튼 이 암은 별거 아니야. 엄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옆에서 같이 암과 싸워줄게.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니 내가 꼭 나와서 우리 딸에게 다 갚아줘야지. 희영아, 고맙다. 엄마는 잘 버티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항암 치료와 다양한 치료는 엄마의 몸을 힘들게 했고 몇 달 뒤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효도는 셀프라며.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엄마가 위독하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 위험한데 지금 그걸 따질 때야?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 자식이라곤 나랑 당신뿐이잖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픈 사람 문병을 함부로 가는 게 아니랬어. 그치, 엄마? 그럼 괜히 가서 병이나 옮아서 오거나 안 좋은 기운만 얻어서 오면 내 귀한 아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 가면 안 되지.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말하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 엄마를 찾아뵙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또 눈을 세로로 뜨고 대들듯이 말하네. 야, 어차피 갈 사람인 거 기다렸다가 장례라 치르면 되지. 뭐하러 위독한 사람 문병을 가냐? 진심이세요, 어머님? 반대로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안 가도 뭐라 안 하실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재수없게 나더러 말기암에 걸린 걸 예시로 드는 거야? 입 다물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내 꿈쩍도 하지 않았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잠든 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뜨시길, 기적처럼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사망 시각을 말하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남편과 시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발걸음을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일을 탓하는 것보다 엄마가 잘 떠나시게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합니다. 많은 친척들이 오셔서 조문해 주셨고 엄마의 식당 동료 친구분들이 오셔 많이들 슬퍼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모는 무슨 일이 있는지 중간중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당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상주해주기로 했으면 자리를 지켜줘야지. 아이, 거참 잔소리 많이 하네. 여보, 나도 일이 있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나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일이 있어서 바쁘게 처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아무리 바빠도 상중에 그럴 순 없는 거야. 나 당신한테 정말 많이 섭섭하고 서운해.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상주 노릇 좀 해줘. 이 사람이 어디서 남편을 훈계하려 드나. 여기가 장례식장이니까 참는 거지 집이었으면 벌써 쌍욕 나갔어. 그런 태도를 일관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장례식에 온 건지 파티장에 놀러 온 건지 분간조차 어려웠습니다. 자기 지인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깔깔대며 건배까지 하다니 보다 못한 저는 취한 시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 엄마 장례 중이에요. 친구분들과 모임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면 술은 조용히 드셔야죠. 건배까지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봐라. 얌전한 줄만 알았더니 아니었네? 장례식장에서 이토록 오래 남아 술 마셔주는 분들이 있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훈계는 또 뭐고? 화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제발 친구분들 먼저 보내시고 어머님도 좀 조용히 계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드니까 제발 자리 좀 정리해 주세요. 야, 너 진짜 싸가지가 밥 말아먹었구나. 어떻게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이리도 다를 수가 있냐? 도움되는 것도 없고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기만 하고 정말 가관이다. 시모자는 장례식장에서 저의 분노만 키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더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친정엄마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답니다. 장례는 그렇게 끝이 났고 엄마는 한 줌의 죄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보름의 시간 동안 집안에서 콕 박혀 울고 잠들길 반복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와 그만 슬퍼하고 제가 할 일을 하며 살라고 부탁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엄마의 유산인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큰 유산이어서 욕심나서가 아니라 엄마의 향기가 남은 집에서 하루빨리 지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좀 미운 남편과 이사하게 됐죠. 그런데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뒤늦게 캐리어를 하나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이라 다르긴 다르네. 택시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예, 내 방은 어디냐? 당연히 안방은 내 거 맞지? 어머님? 지금 짐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보소. 야, 당연히 이런 넓고 좋은 집에 나도 같이 살아야지. 너만 좋은 집에 살라는 법이 있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여긴 저희 엄마가 살던 집이고 저희 부부가 살 집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살 순 없습니다. 또 싹수 없이 말하는 거 봐라. 너 처음에 보인 착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 아, 됐다. 난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안방 어디야? 시어머니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차지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여기서 같이 살 순 없어. 왜? 뭐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이랑 나만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서 뭐해? 방도 여러 개고 엄마가 같이 산다고 집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안 돼. 난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약속된 것도 아니니까. 어서 돌려보내드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절 이해 못한다는 듯 쳐다봤고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안방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못 올 때를 왔냐?
내 아들 집이니까 나도 같이 살 자격이 있는 거라고. 어머님, 여기 저희 친정엄마 집이에요. 제가 증여받을 거라고요. 참 기가 막히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아들, 어서 네 마누라한테 일러줘라.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봤더니 남편이 저 몰래 신탁등기로 집을 자기 명의로 등록했더군요. 제가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때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다. 자, 집문서야. 내 이름으로 된 거 보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짓을... 당신 미쳤어? 이 사람아, 남편한테 미쳤냐니? 이미 신탁등기로 내가 물려받았으니 우리 엄마도 같이 사는 집으로 쓸 거야. 아, 증여 무효 못하게 법무사랑 대비까지 해놨으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뭐가 어째? 당신 이렇게 무모하고 못된 짓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무시하더니 유산은 당신 명의로 하겠다 이거야? 여보, 당신이랑 나랑 부부야.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 세 식구가 같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만 화내고 받아들여. 나쁜 인간, 나 몰래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 요즘 입이 많이 지저분하네. 착하디 착한 당신이 이렇게 욕을 잘하는 인간인 줄 몰랐네. 그래도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 조용히 찌그러져서 지내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실컷 비웃더니 친정엄마의 집을 자기들 집으로 금방 흡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더군요. 저는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이 여러 개라 혼자서 방 하나를 쓰면서 지냈고 시모자가 꼴보기 싫어 거의 거실로 나오지 않았어요. 얘 며느라, 방에 콕 박혀서 뭐하냐? 나와서 집도 좀 치우고 밥도 차리고 그래야지. 이 시어머니가 배가 고프니 한상 가득 좀 차려봐라. 어머님, 이 집을 좀 깨끗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잔소리냐? 너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는지 저를 아래로 깔보면서 말하더군요. 그래, 이제야 우리 며느리가 돌아왔네. 옛날에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귀여운 며느리로 말이야. 며느라, 이 집 주인은 내 아들이니까 넌 말 잘 듣고 지내면 돼.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좀 성실하게 지내자. 아,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아들이 사업도 할 생각이야. 대출받아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 이제 내 아들 집이니 그렇게 결정해도 누구도 뭐라 못하잖아. 왜, 불만이니?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군 게 죄송하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는 매우 소극적으로 겁을 먹은 듯이 집에서 눌려 지냈어요. 몇 주 동안 바보처럼 지냈더니 남편은 겁없이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그이가 추가로 대출받아준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차도 한 대 사더라고요. 며칠 뒤 배가 고파서 혼자 주방에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신데 저 혼자 식탁에 앉아 꼭꼭 밥알을 씹으며 당장 벌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음식 냄새를 맡고 나와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지금 혼자 밥 처먹는 거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나와 내 아들 밥도 차리지 못해? 남편도 똑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진짜 어디 모자란 거야? 한 집에 살면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거야? 이거 완전 이기주의 끝판왕이네. 당장 우리 밥도 차리지 못해? 우린 입이 아니라 주둥이냐? 저는 밥알을 꼭꼭 씹어서 삼킨 뒤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보, 두 사람은 밥 말고 다른 걸 차려줄게. 제 등 뒤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두 사람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뜯어보세요. 안에 제가 잘 차린 진수성찬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뭔데 집어 던져? 엄마, 뭔지 보기나 해봐.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시모자는 서류 봉투에 있던 종이 뭉텅이를 꺼내더니 하나하나 읽다가 혀를 내둘렀어요. 이게 뭐야?
이혼소장? 명의도용, 재산 은닉, 사기 고소장? 이게 다 뭐냐, 며느라? 너 이거 우리한테 주는 거야? 어머님 난독증이세요? 거기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 다 적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저를 바보 취급하고 쉽게 이 집을 먹으려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여보, 당신이랑 계속 사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이혼 생각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 이혼소장 쓰기 전에 당신 뒤를 밟아봤는데 여자도 있더라? 우리 엄마 돈으로 오피스텔까지 따로 구했던데. 여보, 이 돈 다 갚아야 할 거야.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 선임해.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멍하니 집에서 지낸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조용히 이 모든 걸 준비했답니다. 몇 주에 걸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와 엄마의 집을 되찾으려고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썼답니다. 잠깐 며느라, 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니? 어떻게 한 식구끼리 고소를 해? 부부끼린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거 몰라? 어머님, 이젠 법이 달라졌어요. 충분히 고소할 수도 있고 제가 빼앗긴 걸 다 찾을 수 있대요. 그러니 준비 단단히 하시고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할 거예요. 아마 타격이 크실 겁니다. 이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건지 심호자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바람부터 변명했답니다. 여보, 그 여자 바람 아니야. 내가 사업장 열면서 동업하게 된 파트너야. 숙소 잡아달라고 해서 월세로 오피스텔 잡아준 것뿐이라고. 거기서 둘이 바람 피웠다는 거 증거 다 있는걸? 나 거기 안에도 들어갔다 왔어. 뭐야? 당신 그런 짓까지 했어? 이 여자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혼도 하고 날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우리 친정엄마의 유산을 되찾고 당신과 이혼할 거야. 위자료도 받아낼 거고. 아마 당신은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줄게. 여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당신 내가 신탁 등기를 몰래 한 걸 괘씸하게 여긴 거지? 난 부부끼리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여보, 지금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엄마를 혼자 지내게 할게. 아니, 이미 다 진행 중이고 난 끝까지 갈 거야. 당신이라는 인간과는 더는 같이 살 생각이 없거든. 어머님도 더는 내 시어머니로 들 수 없고. 아무튼 끝내도록 하자. 나 밥 다 먹었으니까 이 집에서 일단 나갈게. 내 명의로 돌아오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법원에서 보자. 잘 있어. 어머님도 편안히 잘 계세요. 제가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경고하고 현관을 나서자 두 모자는 절 붙잡으려고 했어요. 비굴한 말투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법 대신 우리끼리 잘 해결하자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남 아파트에서 벗어났어요. 불안에 떨던 두 모자는 자주 저에게 연락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지내는지를 모르니 찾아오지도 못했죠. 2달 뒤 법원에 가게 되었고 이혼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고 저에게 지급할 많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도 났답니다. 이어서 보름 뒤에 심호자가 저에게 벌인 짓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재산 은닉,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아왔고 심호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모두 갚아야 했답니다. 또 벌금과 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죠. 저를 속여서 평생 팔자 펴고 살려다가 한 방에 나락을 가버리게 되었네요.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호자는 아직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군요. 어머님, 여보, 두 사람 판결서 못 봤어? 여기 당신들 집 아니야. 그리고 두 사람이 나에게 줄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러고 있을 시간 있어?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구금될 거야.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엄마가 기존에 있던 집 팔았고 나도 사업장 팔아서 대출금은 다 메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자 갈 데도 없어. 당신이 아니면 받아줄 곳이 하나도 없다고. 여보, 당신 천사잖아.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여린 사람이니 우리 한 번만 봐줘. 그래 며느라, 우리 희영아, 내가 네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 채워줄 테니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다오. 우린 이제 진짜 가진 것 하나 없고 갈 데도 없어. 어머님, 제가 착한 사람인가요?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게만 살면 뺏기고 밀린 끝에 이름 석자도 지워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 이름 석자가 지워졌었죠. 이 아파트 명의가 저희 이름으로 됐었으니. 절실하게 깨달았으니 더는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저와 남남이에요. 오늘 제가 이사 온 이상 두 사람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겠어요. 뭐 고소? 넌 고소가 취미냐? 어떻게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니? 희영아, 며느라, 제발 우리 모자를 한 번만 봐줘라. 둘이 재결합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화해하고 대화를 풀고 다시 한 식구가 되자. 네가 원한다면 난 나가서 살게. 그러니 서로 양보할 건 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주자. 이해 같은 소리 하네. 이것들이 아직도 날 호구로 보냐. 야, 이 아줌마야. 당신은 돈 밝히는 여편네이자 사기꾼일 뿐이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상간녀랑 잘해볼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다시 날 잡으려고 그래?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버럭 화를 냈더니 심호자는 불쌍한 눈을 하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이 닳도록 빌었어요.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완전한 승리자이니 비굴하게 들러붙겠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잘 살아보지도 못했으니 기회를 줘. 나 진짜 잘할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버리지 마. 며느라, 나도 이렇게 비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 추운 날씨 어디 가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길바닥에 쫓아내려고 고소한 건데 나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어떡해요?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여준 것 같네요. 두 사람 덕에 제가 지독한 여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참을 인이 3번이면 병이 되고 상처가 골마 터진다는 걸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두 사람은 나에게 진짜 험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수는 원수니 이쯤에서 끝내고 나가시죠. 시어머니와 그 자식은 2배는 더 빠르게 손을 빌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든 붙어 살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두 눈에 훤히 보였죠. 하지만 제가 몰래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무단 침입 혐의로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고소 여부를 물었고 저는 처벌은 됐고 대신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유산인 강남 아파트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됐죠. 법으로 단단히 눌러주니 그 기세등등하던 둘은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 시원하더군요. 두 모자를 몇 달 동안 보지 않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친정엄마께도 이제야 다시 찾아가 인사를 드릴 용기가 났답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안치된 납골당에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잘 살겠다고 약속과 다짐, 결심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이후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그대로 살며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 했답니다. 회사가 즐비한 곳에 카페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셨는지 매출은 감사하게도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도 만나게 되었어요. 강남에서 증권회사를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였는데 카페 단골 손님의 소개로 만나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는 저와 빨리 재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생각도 오래 해보고 이 남자의 바닥까지 다 보고 결정할 거라 재호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또 전 심호자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어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현 남자친구를 보디가드로 해서 서울 외곽의 원룸촌으로 향했답니다. 전 남편은 일용직으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고 전 시모는 폐지를 지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 앞에 나타났더니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아니냐? 희영아, 그동안 잘 있었냐? 우리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여보, 희영아! 당신 오랜만이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어서 들어와. 됐어. 이 좁은 집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 나 두 사람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두 모자는 무슨 말인지 크게 기대하고 두 손을 모으더군요. 나 강남 아파트에서 살며 카페도 운영하면서 잘 살아.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애인이야. 증권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품도 훌륭하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러 온 거야? 내가 복수의 마침표는 제대로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 당신들은 이렇게 허름하고 낡은 방에서 비굴하게 구겨 살지? 근데 난 아니야. 강남에서 아주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뭐야, 며느라. 너 지금 우리 놀리려고 온 거냐? 네, 맞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롱을 해주면 제 속이 더 시원할 것 같아서. 난 잘 살고 두 사람은 완전 쪽박치고 머저리처럼 사시네요. 두 사람이 저를 악하게 만들었던 건 기억하죠? 이제 웃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세요. 제가 깔깔 웃으며 제 안부를 전하고 개무시를 해주니 두 모자는 발끈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어요. 이젠 제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할 말 없어? 두 모자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더군요. 정말 복수의 끝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지막 비소를 날려주고 남자친구와 그 지저분한 원룸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바보다, 호구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태생이 바보 호구 같은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뜯어고쳐서 독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했답니다. 혹시 저처럼 호구 잡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각성하고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착하게만 살면 뺏기고 밀린 끝에 이름 석자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악독하게 지내자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